해프닝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번에 오물풍선이 날라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깜짝 놀랐던 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여기에 신경작용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생화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볼 때, 우리 이종대 교수님 보실 때, 김종대 교수님 보실 때, 이 풍선에다가 뭐 신경작용제라든지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가스를 넣어서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서 인명살상을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물을 보내고 휴지를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유사시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심리전의 효과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북한의 어떤 위협보다도 이번에 오물풍선이 심리적 효과를 크게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저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화학무기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치명적인 탄저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무기들이 유사시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해내는데 이번에 효과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오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이 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떨어진 장소가 다 도심지 수도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용산에 지금 3개가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제가 그 떨어진 지점을 체크해 보니까 대통령 출퇴근하시는 길목이에요. 그러면은 재작년 12월에 무인기가 용산을 침범해서 그랬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무더기로 용산의 대통령실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행금지 구역, 그 대통령 경호를 위한 특수한 구역이 유린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면은 군사당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3개가 용산에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용산을 지나간 풍선까지 하면 이거 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에 청담대교 쪽에 하나 떨어진 게 그게 용산을 거쳐서 간 거거든요. 바람제 방향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상도 가능한 것이죠. 그 풍선에 배터리하고 프로펠러를 장착하면 유사시에는 정찰 풍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북한 풍선이 이제 헬륨 풍선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한 10 내지 20km 상공에 떠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요. 더 이상도 안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낙하가 시작되는데 이게 헬륨 풍선이 아주 안정적 비행을 한다는 게 이번에 검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산을 이후에 투입하느냐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풍선을 이용한 공격 사례가 이 전사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괴롭힌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그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이 생겨난 거고 작년 12월에 드론이 넘어와서 우리가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론 사령부가 풍선에는 쓸먹을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막 수백 개의 풍선이 내려오는데 하나도 못 막았다. 전방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총으로. 근데 그거에 또 교전이 벌어질까봐 못 막았다. 넘어온 뒤에는 오물풍선이라서 쏘면은 오물비가 된다. 이래서 또 못 막았다. 그럼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가? 용산이 뚫리는데 이런 것들로 보면은 완전히 우리 군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이 전술을 좀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분은 우리 군 뭐 하고 있느냐, 용산까지 오는데 총으로 쏴서 못 넘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화학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절대 총으로 쏴서 터뜨려서는 안 된다. 떨어진 것을 이제 수거하는 형식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 풍선에 관해서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예 드론에 관해서 네.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드론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뭐 지난 2년간 한 것 같은데 풍선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헷갈려요. 둘째로
전방에서 격추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아니 그러면 전방에서 풍선을 크게 용산까지 날려보내도록 그러면은 그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대통령이 그 왜 이촌역 앞에 있는 중앙박물관 옆에 그 38번 게이트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 관저에서 오셔가지고 예. 거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앙박물관 주차장 쪽에. 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야 저기 북한 풍선 또 날라왔다. 퇴근길에는 또 전쟁기념관 쪽에 가는데 거기도 와 있더라. 이태원에도 떨어졌더라. 용산구청 옥상에도 떨어졌더라. 이게 이번에 우리가 본 건데 지금 순방 가셔서 망정이지. 그러면 그거 다 보고 지나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위험하고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걸 대응을 안 했다 그러지만 사실상 대응을 안 한 결과는 용산이 무방비로 뚫린 겁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비행체라 그러면은 제압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엔 1,400개를 띄웠어요. 근데 북한이 기상 예측을 잘못해서 60-70%가 자기네 지역으로 다시 날아가고.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거기다 넣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저 기상 예측을 잘못해 뭐 바람 갖고 작전을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적벽대전 이후로는 뭐 흔치 않은 일인 걸로 아는데 예. 그때 제갈량이 바람 방향 잘 맞춰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뭐 이런 거 다 바람의 귀신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 근데 이런 게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또 벌어진다는데 대책이 없다? 적벽대전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좀 이상해요. 지금이라도 매뉴얼 만들고 넘을 경우에 떨어뜨릴 거냐 말 거냐 매뉴얼 만들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좀 일단은 정비를 하면 되죠 뭐. 기총 사격을 하면 다 제압이 가능합니다. 드론보단 풍선은 느리고 크고 이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압이 가능한데 이번엔 우물쭈물하다가 판단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제대로 대응해가지고 국가의 핵심 보안 시설은 지켜야지 그래 어떻게 외교부 옥상에 떨어지고 정부 청사 옥상에 떨어지고 대통령 출퇴근 길목에 떨어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러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걸 지나간다?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는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풍선 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당시에 이 패스트균 같은 악성 세균을 퍼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군 당국도 그렇고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을 주워서 거기 안에 혹시나 어떤 바이러스 또는 어떤 세균이 있을지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되면은 전군이 비상에 걸려서 그날 휴일날 비상 걸렸잖아요. 후일날 일요일날 다 출근하고 근데 출근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피로하고 군의 경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무시를 하려면 과감하게 무시하고 대응하려면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건데 출근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군의 식당은 쉬니까 밥은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재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현대전의 추세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을 관찰해 보면은 의외로 군사무기 못지않게 이 민간 자산, 이 비대칭 무기들이 상당히 활약을 하거든요. 그 맥주 배달하던 쿼드콥터라고 하는 날개 4개 달린 그 드론이 지금 2개 전쟁에서 다 핵심 무기로 부각이 되고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가면 복합전이라고도 하고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앞서 말씀하시다가 그 휴일날 이제 전군이 비상근무를 섰잖아요. 북한의 이제 3차 우물풍선 때문에. 근데 밥을 굶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군이 휴일 비상근무를 했는데 군대 식당은 쉬었어요? 치사병이 국방부나 병사들은 관계 없는데 이 저기 직업군인이나 공무원들도 다 비상근무를 하다 출동을 했는데 군내 식당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안 해요? 아니 휴일이니까. 아니 그래도 정군에 비상근무 걸려면 뭐 장관부터 저기 아니 그러면 다 그 나오는데. 식당 없잖아. 그 근무원도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거긴 민간인 아닙니까? 그래서 쫄쫄 굶고 밖에 나가서 밥 사. 컵라면 먹고 견뎠다는 거죠. 자리를 못 드니까. 국방부 장성들이 장성들 공무원들이. 일선 부대는 괜찮은 뭐 거죠. 장군 식당, 대령 식당 다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선 장병들은 괜찮은 거죠. 거기는 각 군부대에서 휴일도 취식이 되니까. 취사병들이 있으니까. 다. 예, 그래서 밥 굶고 저기 뭐 어떤 양반은 저 뭐 결혼식 날이었대요. 직업군인인데. 예. 근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결혼식 못 하고. 아니 결혼식 했는데 손님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일이 썰렁한 있었어요. 결혼식을 했다고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여담성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